그러면 살짝 우리가 윌슨의 구름 과자를 하고 있어 보자.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183쪽 한번 펴보시고 독해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자. 이 글은 윌슨이 구름 상자를 발명을 하고 개선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화제는 윌슨의 구름 상자 내용, 구름 상자에다가 네온 박스, 발명 밑줄, 개선에다가 밑줄. 발명도 윌슨이, 개선도 윌슨이. 윌슨은 벤네비스 산에서 본 광학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한 도구로 구름 상자를 만들었어요. 광학 현상에다가 밑줄. 그 광학 현상을 재현해 보았다. 구름 상자를 통해서. 이를 통해 윌슨은 구름 상자 내부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은결핵을 줄인 공기는 같은 팽창 비에서 구름이 생기지 않는 과포화 공기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번만 더. 구름 상자 내부에서의 그 축축한 습기의 공기를 팽창시키면 뭐가 생긴다? 구름이 형성이 된대요. 이게 구름의 형성 과정인 거지. 어서오세요, 유찬. 예, 그래서 축축한 공기 팽창시키면 구름의 형성, 이게 구름의 형성 과정이다. 183쪽이요. 은결핵을 줄인 공기는 같은 팽창 비에서 구름이 생기지 않는 과포화 공기가 된다는 것도 발견을 한 거야. 또한 윌슨은 다양한 선들을 구름 상자의 과포화 공기에 쬐이면 전기를 띤 은결핵이 생겨서 선의 궤적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도 발견을 했어. 다양한 기후 현상들을 구름 상자를 통해서 발견을 했네요. 이후에 윌슨이 X선, 알파선, 베타선 등이 만드는 독특한 궤적을 사진으로 남기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에서 표준적인 장비로 쓰여서 새로운 입자 검출에 큰 기여를 하였고 다른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가 되었더라. 밑줄 긋자. 다른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에다가 밑줄. 이런 거 우리는 의라고 하죠. 윌슨의 구름 상자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입자 검출 장치가 된 윌슨의 구름 상자.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시죠. 1894년 9월 윌슨에다가 동그라미 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대. 구름 상자의 발명으로. 스코틀랜드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에 올라갔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브로켄 현상을 목격을 했어. 브로켄 현상에다가 밑줄. 브로켄 산에서 발견을 했으니까 브로켄 현상인가 봐. 그런데 벤네비스 산에 올랐다가 발견을 한 건데 브로켄 산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서 브로켄 현상하고 불렀나 봅니다. 그는 이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을 했어. 브로켄 현상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해보자.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밀폐가 된 용기 속에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켰습니다. 밑줄을까? 축축한 공기를 팽창에다가 밑줄. 수증기를 품은 공기죠. 한마디로 수증기를 품은 공기에다가 밑줄 좀 습도 높은 날, 이걸 팽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지?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이르면 물방울이 생긴다. 이걸 팽창을 시켜서 구름을 만드는 시도를 했는데 이 장치가 구름 상자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은 뭐였죠?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림자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무늬가 나타나는 그 브로켄 현상은 나타나지가 않았던 거야.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을 했어. 더 흥미로운 현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아까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이르면 물방울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축축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드는 시도에서. 근데 더 흥미로운 현상은 이슬점이 됐는데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이르렀는데 물방울이 생기지가 않아. 그게 바로 뭐다? 과포화 공기라고 보자. 과포화 공기의 출현에다가 밑줄.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뿍뿍뿍 뽑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은결핵이 있을 경우에 말이야. 은결핵에다가 동그라미. 은결핵을 좀 보고 오자. 이 은결핵이 대체 무엇인지 184페이지 은결핵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은결 중심이 되는 흡수성의 밀입자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수성의 밀입자가 있대요. 그 밀입자가 있을 경우에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은결핵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되지가 않아. 과포화 공기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되는, 밑줄기자 생성이 된다. 밑줄 끌게. 특정 팽창비에서
발음이 왜 안 되지? 팽창비.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해다가 밑줄.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의 농도가 이슬점에 도달하는 팽창비를 달라지게 만들더라. 그래서 은결핵이 있을 경우에 특정한 팽창비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수증기의 농도에 따라서 팽창비가 달라진다. 공기 중에서 이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을 제거를 하고 은결핵을 제거를 해보자. 은결핵을 머금고 있는 물방울을 제거를 하고 공기를 다시 팽창시켜서 같은 팽창비에 도달을 하면 남아있던 은결핵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남아있던 은결핵에다가 밑줄. 은결핵을 머금고 있는 물방울을 제거를 해도 남아있는 은결핵에 의해서 다시 구름이 형성이 된다. 윌슨은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공기 중에 떠있던 은결핵이 줄어들어서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은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화 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죠. 과포화 공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슬점에서 상대 습도는 100%가 되는데 과포화 공기는 100% 이상의 상대 습도를 가지게 됩니다. 과포화의 공기. 구름 상자를 보완해 보았습니다. 브로켄 현상을 다시 한 번 더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싶어서 그런 과정에서 브로켄 현상을 목격할 수가 없었지만 재현할 수가 없었지만 과포화 공기의 생성이 발견이 되었어. 너무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을 한 거야. 윌슨은 구름이 생기는 데 미치는 은결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름이 생기는 데 미치는 그 은결핵의 효과를 확인하자 새롭게 다양하게 생긴 이 선들을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쬐이고 은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해 봤어. 다양한 선들을 쬐어보자. 그는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서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에다가 밑줄 경로가 일정하게 있나봐. 그 경로에 따라서 생기는 물방울을 통해서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다. 밑줄기다. 선들이 은결핵을 만들어낸다에다가 밑줄. 이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고 밑줄기자 은결핵이 전하를 띠고 있다에다가 밑줄.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은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를 통해서 생성된 은결핵이 이온이다. 이온에다가 동그라미 전하를 띠고 있다. 이온 위에다가는 전하. 실내로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음극선을 구성을 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된 음이온이 은결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실질적인 예시로 음극선의 경로에다가 밑줄. 이 물방울들이 어디로 가게 된다? 양극 쪽으로 이동해다가 밑줄. 그럼 은결핵이 음전하를 띤 이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음극선을 구성을 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을 해서 생성된 음이온이구나. 이동하는 것이 증거가 된 겁니다. 중성인 분자에 전자가 더해지면 음이온이 되는구나. 이것도 하나 체크해 놓자. 중성인 분자에다가 밑줄. 중성의 분자에 전자가 더해지면 음이온이 되더라. 은결핵은 음이온이다. 음전하를 띤 이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음극선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난 후에 공기를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서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내고 선들에다가 동그라미 이 선들이 공기 중에 진행하면서 이온을 만들어지고 음전하 이온에다가 동그라미 그 이온은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방울에다가 동그라미 이온이 물방울 분자를 전기력으로 당겨서요. 선들에 의해서 은결핵이 형성이 되는구나. 윌슨은 1911년에 개선된 구름상자로 개선에다가 밑줄 발명도 윌슨이 개선도 윌슨이 개선된 구름상자로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을 수행을 하다가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X선에다가 동그라미 아까는 음극선이었는데 이번에는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X선의 경로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가는 실 모양의 구름에다가 밑줄 X선의 경로에 가느다란 실 모양의 구름이 형성이 되더라. X선 경로에 독특한 구름의 모양이 생겨났다. 구름 상자에 전기장을 걸어주자 실 모양의 구름이 또 아까 양극으로 이동을 했지. 전기장을 걸어주면
양극으로 이동한다. 양극으로 이동에다가 밑줄. 이것으로 보아서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도 역시 음전하구나. 음전하에다가 동그라미 이온이구나. X선 자체가 전자기 파이므로 전하를 띠지는 않았지만 X선이 음전하를 만들어냈구나. 음결핵을 만들어내는구나. 윌슨은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랑 충돌하면서 전자가 산란이 되고 분자랑 충돌에다가 밑줄 전자가 산란. 그러면서 음결핵이 되는 거야.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음전하에 띈 물방울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대로 해석했어.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우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는 거지. 알파 입자 한번 체크해 주죠. 다음에 윌슨이 알파 입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발생원을 구름 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는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우에 직선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다양한 선들에서 구름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응결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이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에다가 밑줄. 그래서 얘는 알파 입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음극이 아니라 양전기 체크. 그래서 공기 분자는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되어서 양이온으로 바뀌어지면서 음결핵이 된다.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키며 진행을 하다가 멈추는데 이때 생성된 양이온에다가 동그라미 수증기를 끌어당겨서 물방울이 생성이 된다. 윌슨이 구름 상자의 옆에 적당한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X선, 음극선, 베타선에다가 동그라미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이 나타나는 또 구름인가요? 조사해 보니까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드러났는데 음전하에다가 밑줄 베타선은 음전하. 베타선은 전자의 흐름이다. 전자의 궤적이다. 이는 베타선의 실제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과 일치. 베타선의 실체가 음전하에다가 밑줄. 그래서 전자의 궤적이다. 윌슨은 구름 상자에서 선마다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궤적들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었어.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에다가 밑줄. 미지의 입자, 복사선을 식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선들이었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음극선에서 그리고 X선에서 그리고 알파 입자는 입자라는 걸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타선까지 음극선 그리고 알파선, 베타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파 입자. X선인데 알파선이라고 얘기해버렸다. 음극선, X선, 베타선 그리고 알파 입자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궤적들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사진으로 남겨봤고 이 사진이 장치 개선을 이루었대. 선명한 궤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겁니다. 이듬해 윌슨은 더 선명하게 선들의 특징적인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더 식별을 잘할 수 있는 사진의 발표까지 나아간 거야. 구름 상자에서 독특한 궤적으로 선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구름 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시키면 이온화에다가 밑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 입자의 정체를 파악에다가 밑줄. 그런 것이 알려지자 구름 상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적인 장비가 되었습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장비에다가 밑줄. 이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 입자 물리학의 표준 장비는 구름 상자가 되어야 해. 그러면 파란색 글씨도 한번 보고 가자. 최초로 입자 궤적을 가시화시켰다. 사진으로 남기고 그게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가시한 획기적 장치에다가 밑줄. 눈으로 볼 수 있게 획기적인 장치. 윌슨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되겠죠. 구름 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가 되었고 이론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여러 입자의 실체가 시각적으로 드러났어. 궤적을 통해서.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해다가 밑줄. 가시화가 시각입니다. 구름 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에 강범위하게 활용이 되어서 입자 물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줬다. 이후에 등장하는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가 되어줬다. 밑줄 글자.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검출 장치의 모태에다가 밑줄 구름 상자의 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2년 그레이저가 발명한 거품 상자가 무슨 역할을 해줬다는 거야? 입자 검출의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응결핵.
대기 중에 수증기의 응결 중심이 되는 흡습성의 밀입자, 그리고 팽창 뒤, 기체 따위의 팽창 후에 부피를 팽창 전의 분피로 나눈 값, 선이다. 그리고 음극선, 두 금속 전극인 음극과 양극이 진공의 유리관 안에 떨어져 있고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 전자는 항상 음극에서 양극으로. 알파 입자,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알파 분계할 때 나오는 헬륨 원자핵,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베타선,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베타 분계할 때 나오는 고속의 전자선. 이것만은 꼭 브로켄 현상. 다시 한 번 더. 사물에 대해서 비치는 태양광이 구름이나 안개에 퍼져서 보는 사람의 그림자 주변에 무지개 같은 빛의 띠가 나타나는 일종의 대기 광학 현상. 브로켄 현상은 구름 상자에서 다시 재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응결, 포화 증기의 온도 저하 또는 압축에 의하여 증기의 일부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 이온이다.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 정기적으로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전자를 얻게 되면 음전하를 가지는 이온화가 됩니다. 밑줄 끌게요. 전자를 가지는 음전하의 이온, 잃게 되면 양전하. 충돌,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거. X선은 파장이 이 정도로 되고 감마선과 자외선 중간 파장에 해당하는 전자기파.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나 굴절, 반사, 평광, 간섭, 회절 따위 현상을 나타내며 강한 형광작용, 그리고 전리작용, 사진작용, 투과작용 따위를 한다. 학문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면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금속 재료의 내부 검사, 그래 X선 촬영이요. 미술품의 감정, 우리 들어가면서 가방 검사도 다 X선으로 하잖아요. 용도가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다. 오케이. 렌트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대. 그리고 발생원, 사물이 생겨나는 곳, 대전된다라고 하면 밑줄 하나 꺼놓을까? 전기를 띠게 될 때 대전. 궤적을 그린다, 자국이나 자치. 한마디로 입자들의 뭐를? 궤적을 통해서 입자가 실질적으로 있구나라는 실체를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 입자의 궤적을 통해서. 185페이지 갑니다. 좀 어려워서 문제 풀면서 더 많이 읽어봐야 될 지문인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다 그려지지는 않네요. 구름 상자의 구조나 원리를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해서, 윌슨 구름 상자, 원통 모양의 유리로 만들어졌대. 여기 축축한 공기가 있는 거지. 상부는 유리로 밀폐되어 있고 하부는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하네요. 원통 모양의 유리, 그리고 상부는 유리로 밀폐, 그리고 하부는 움직일 수 있는 피스톤. 원통 안에 수증기나 알코올 기체를 채워 놓읍시다. 습도가 높은 피스톤으로 단열 팽창시켜서 원통 안을 가포화 상태로 만들어서 구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치. 알파 입자에다가 동그라미, 베타 입자에다가 동그라미. 상자를 통과를 하게 되면 상자 안에 혼합물과 반응을 해서 마이너스의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에다가 밑줄 전자를 얻어서, 그리고 이때 생성된 이온들이 응결핵이 되어서, 응결핵에다가 동그라미, 마이너스의 이온이 응결핵이 되어서 구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 에너지가 높은 알파, 베타 입자들은 입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 경로를 따라 많은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동 경로에 자치가 생기더라. 이 자치는 입자에 따라 모양이 다르고 이 자치 입자에 따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의 실체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구름 상자 속의 구름의 생성 원리 조금만 더 도움을 받아볼까요? 구름 상자 속의 구름은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으로 구름이 만들어진대요.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에다가 밑줄. 구름이 생기려면 먼저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가 있어야 돼.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공기에다가 밑줄.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은 상대 습도로 표현이 되는데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공기의 온도에 따라 수증기를 적게, 많게, 특정한 온도에다가 동그라미, 최대량의 수증기에다가 동그라미, 물결 표시, 포화 수증기량에다가 물결 표시. 온도가 중요합니다. 상대 습도는 어떤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이 된다. 상대 습도에다가 동그라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실제 수증기의 비율. 포화 수증기량은요, 공기의 온도가 하강을 하면 작아집니다. 밑줄 긋자. 공기의 온도가 하강하면 작아진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름이 습하구나 라고 생각해줘. 그러므로 공기 덩어리가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하강에다가 밑줄 열 출입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없는 상태로 딱 차단이 된 상태에서 팽창을 해버리면 온도가 하강에다가 밑줄. 이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면 상대 섞인 습도는 어떻게 된다? 수증기량이 작아지면에다가 밑줄 습도가 올라간다. 상대 습도가 올라간다에다가 밑줄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는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포화 수증기량이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과 같아지면 상대 습도가 100%가 되게 되고 수증기가 응결을 하여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응결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해. 물방울에다가 밑줄 이때의 온도가 물방울이 생길 때의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상대 습도 100% 이슬점에다가 동그라미 응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응결핵이라는 이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먼지 등 부유물질이 그 역할을 합니다. 부유물질이 응결핵의 역할을 한대요. 부유물질에다가 밑줄 응결핵이 제거된 공기는 이슬점에 이르러서 응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포화 공기가 되더라. 과포화 공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 응결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슬점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응결핵이 있어야 되는데 응결핵이 제거된 공기는 이슬점에 이르러도 잘 응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부유물질 같은 게 없으면. 그래서 과포화 공기가 되는 거야. 이때 과포화 공기의 응결핵이 딱 공급이 되는 순간 응결핵이 공급에다가 밑줄 그러면 이슬점이 생겨진다. 구름 상자 안에 공기의 여러 가지 선들을 쬐이면 선들에다가 밑줄 X선이라든지 베타선이라든지 이온을 만들어낸대요. 그 선들이 이온을 만들어에다가 물결 표시 그러면 응결핵이 공급이 되는 거야. 전자를 얻게 되면 이온의 마이너스 응결핵이 공급이 되고 선이 지나간 곳에 물방울의 궤적이 생기면서 입자의 실체가 시각적으로 가시화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빈칸을 좀 메워볼까요? 186 윌슨이랑 브로켄 현상을 목격을 했다. 윌슨이 산에 올라가서 브로켄 현상을 목격을 했어. 주위에 그림자 주변에 무지갯빛이 띄게 되구나. 벤네비스 산에서 광학 현상에 매료가 되어서 얼른 실험실로 가서 브로켄 현상을 재현하고 싶다. 구름 상자를 제작을 했지만 브로켄 현상을 발견을 할 수는 없었지만 더 특별한 현상에 대한 발견,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 공기 팽창시키기와 응결한 물방울을 제거하기를 반복을 하자 팽창을 시켜도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과포화 공기를 얻게 됐어. 한마디로 이슬점에 이르러도 물방울이 생기질 않네. 응결핵을 제거를 하면 과포화 공기를 얻음. 응결핵 공급을 위한 시도로 다양한 선을 쬐어보자. 그럼 과포화 공기에 선을 쬐면 응결이 재개가 되는 거야. 응결핵이 생기는 거지. 쬐는 선마다 상이한 선을 얻게 됨으로써 선의 궤적을 얻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상이한 입자의 검출의 시작인 거예요. 그 궤적으로 인해서 구름 상자 속의 다양한 궤적들 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음극선 하면 이렇게 정리되니까 진짜 좋다 그지? 그냥 한눈에 딱 이거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음극선에서의 선의 실체는 전자였어. 전자 마이너스 음극선의 경로에 생긴 물방울 음극선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기장에 대한 궤적의 반응이 양극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양극선으로 이동 음극선 음에서 양으로 이동을 하는 거 여기에서도 전자의 이동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한 번만 더 보고 갈까? 아까 전자는 어디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했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 그래서 음극선에서 경로에 생긴 물방울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양극으로 이동. 음극성을 구성을 하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을 해서 생성이 된 음이온이다. 음극선을 구성을 하고 있는 전자가 공기 분자랑 충돌을 해서 음이온. X선으로 갑시다. X선에서 전자기파에서는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나와서 역시 양극으로 이동. X선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랑 충돌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충돌로 인해서 뭐가 산란된 전자가 생긴다. 이거 그냥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찾든지. 알파선의 실체는 뭐가 된다?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파선인가 보네. 헬륨 원자핵. 발생원에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오는 알파 입자의 경로에 밑줄이자. 알파 입자의 경로에다가 밑줄. 직선 모양의 응결된 구름 알갱이. 이거는 꼭 기억해줘. 4번은 별표를 치시면서 음극으로 이동입니다. 양극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음극으로 이동. 그래서 알파 입자 주변을 양전하로 대전시켜서 생성된 양이온이었다는 걸 기억해줘.
알파선은 양이온. 그래서 음극으로 이동. 알파 입자가 주변에 뭐로 대전을 시키는데 무엇으로 양전하로 대전을 시켜서 양이온이 생겼다. 알파선은 양, 음극선은 마이너스 X선도 마이너스의 음이온. 그리고 베타선으로 갑니다. 베타선 역시 전자. 그래서 길쭉한 실 모양의 궤적을 그리게 되더라. 그래서 양극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전자에 의해서 대전된 음이온입니다. 대전에다가 밑줄, 전자에 의해서 대전. 그래서 이걸 되게 은결핵의 실체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쌤은 그냥 좀 아싸리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극선 X선 마이너스의 음이온, 알파선은 양이온, 베타선은 음이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낫지 않겠나.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되는 표가 좋네요. 자, 그리고 주제통합 11로 한번 가봅시다.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요. 마치고 좀 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질문 나누고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일정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쌤이 저녁 시간을 좀 잡아 놓을게요. 시작해보자. 주제통합 11. 급부불능의 유형과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 급부불능의 능력이 되는 때, 그럴 때 유형을 살펴보고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이 무엇인지. 가에서 채권은 타인에게 특정한 행위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에다가 동그라미 특정한 행위인 급부에다가 밑줄. 이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래요. 상식적으로 급부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급부불능이라고 합니다. 급부불능에다가 네모박스. 이런 급부불능이 발생을 하면 그 시점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 여부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부터 급분불능 상태였던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원래 안 될 사람한테 내가 계약을 맺은 거야. 원시적 불능에다가 동그라미. 계약 성립되고 난 이후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경우이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과실이 또 아니야. 채무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한편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X, 한편에다가 세모. 채권자가 급부불능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원시적인 불능의 경우에서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가 않아. 왜? 알면서도 계약을 맺었으니까 채권자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X. 그런데 후발적인 불능의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감경이 된다는 거예요. 감경. 나중에 생긴 거에서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는 채권과 채무의 의미와 원시적 불능 그리고 후발적 불능의 효과를 비교해보자.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나에서는 민사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에다가 밑줄. 민사에서 고의나 과실 없이 한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과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니까. 담보 책임은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담보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과실이 없어도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지어야 돼요. 담보 책임은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유상계약의 특수성인 공평원칙과 등가성의 원칙을 반영을 한다. 공평원칙 밑줄, 등가성 원칙에다가 밑줄. 담보 책임의 기본적인 내용은 급부의 품질이나 수량에 문제가 있어서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배상하라. 계약 파기와 전액 환불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전액 환불이라든지 계약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의 의미 살펴볼게요. 가로 갑니다. 채권은 채권에다가 동그라미. 파란색 글씨 좀 보고 갈까? 물품 대금의 채권이라든지 대출금 상환의 채권이라든지 차임 채권, 차임은 월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 살펴봤죠. 그죠? 모두 금전 채권의 일종입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야. 차임 내세요. 대출금 상환하세요. 채권을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그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한 행위가 뭐다? 급부 돌려주는 것. 채권과 이에 상응하는 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급부를 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사자들의 의사랑 무관하게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법률의 규정에 요건이 만족이 돼버렸네. 그러면 바로 채권과 채무 발생 이루어지는 거야. 예컨대에다가 세모 어떤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내 실수였어 진짜 미안해요 라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되겠지. 손해배상금에다가 밑줄 내 실수로 내 고의라고 하면 나쁜 거지. 일부러 그런 거야. 고의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손해를 입혔어. 그러면 반드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지게 됩니다. 파란색 글씨 한번 보고 갈게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는 거야. 과실과 고의. 이러면 당사자의 의사랑 무관하게 바로 채무가 발생이 돼버리고 내가 집에 놀러 갔는데 유찬이 집에서 아끼는 물건을 내가 부숴버렸어. 그럼 나 바로 손해배상 청구 유찬이가 나한테 매길 수 있는 거야. 법률적인 규정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채무가 발생을 한다. 이때 고의라는 것은 고의에다가 밑줄 일부러에다가 밑줄 과실에다가 동그라미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심리 상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실수를 하는 거 좀 신경 썼어야 되는데 과실로 해버리는 거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든 에다가 밑줄 끄시고 채권은 대개 채무자가 급부를 함으로써 소멸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부를 하면 바로 뭐는 사라진다. 채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야. 내가 급부를 하기만 하면. 그러나에다가 세모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급부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급부 불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급부 불능에다가 네오박스 유찬이의 물건을 부러뜨린 게 그냥 한 살짜리 사촌 동생이라고 생각하자. 친척 동생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뭐 고모한테 뭐라고 하겠어? 급부 불능이 발생을 하면 원래의 급부가 실현되지 않은 채 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야. 도에다가 방점. 그럼 채권이 소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급부가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내가 돈을 물어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급부 불능일 때. 급부 불능은 발생한 시점에 따라서 원시적 불능에다가 밑줄, 후발적 불능에다가 밑줄, 원시적 불능이랑 계약 성립 당시부터 급부 불능 상태였던 경우를 알고 우리가 후발적인 불능이라는 것은 계약 성립 후에 비로소 급부 불능 상태가 된 경우야. 예컨대 이제 예시를 잘 봐야 돼. 예컨대에다가 세모 법적으로 건물의 신축이 금지된 토지야. 그린벨트라고 생각해보자. 너무 좋은 땅이라서 여기에 김해에 가야 유물이 나온 땅이라고 생각해보자. 거기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계약은 원시적인 불능이야. 애초에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땅이야. 이에 비해다가 세모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는 땅이야. 공사업자가 공사 개시 후에 자금난이 생겨버린 거지. 자금난에다가 밑줄 공사를 할 수가 없네. 건물 공사를 할 수 없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이해시켜주니까 완전 이해가 된다. 그지? 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완전 무효야. 애초에 이 땅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계약은 무효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도 그냥 다 발생도 안 되는 거야. 왜?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에다가 밑줄 손해배상 채무는 계약에 의한 채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채무, 법률에 의한 채무에다가 밑줄. 그래서 법률의 요건이 충족이 되지가 않았으니 채권과 채무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채무자인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는 거. 채무자에다가 동그라미 뭔가 내가 건물을 지어줄게 라고 채무자가 약속을 하고 공사권을 따냈어. 그러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채무는 지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한 경우에. 밑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에다가 밑줄 누가? 채무자가. 이에 비해에다가 세모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은 유효하단 말이야. 계약은 유효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건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발생이 이루어져. 채무 자체는 유지에다가 밑줄 근데 급부의 내용이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변경이 될 거야. 다만에다가 세모 어떤 경우이든 급부 불능 상황 발생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고의에다가 X, 과실에다가 X 일부러 한 거가 아니라 실수가 또 아니라면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밑줄 끄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후발주에서 만약 자금난이 이루어지게 되었잖아. 그럼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대.
한편에다가 제목 채권자가 급부불능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채권자가 알 수 있었어. 얘가 분명히 능력이 안 되는데 1호 1회에다가 제목 채권자가 알고 계약을 하게 된 거라면 손해배상액이 좀 줄어들거나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에서 그만큼 채권자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라는 거, 과실 X 그리고 그 고의가 아니었다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도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에다가 제목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서 채권자가 급부불능의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점에 좀 잘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가 급부불능의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채무자는 꼭 해줘야 되는 거야. 밑줄이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다만 제목 채권자가 급부불능으로 인한 손해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했지 채권자가.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하면 채무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줄여주거나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채권자 탓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본문 보면서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보기 박스에 뭐 건물, 건축 이런 이야기의 사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나로 갑니다. 민사법률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돼야지. 개인의 자유에다가 밑줄. 이러한 이념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 과실책임주의에도 반영이 됩니다. 과실책임주의에다가 동그라미 과실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래. 과실책임주의란 정의 내린다. 비록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가. 고의는 일부러 혹은 과실은 실수로. 예컨대 제목 급부불능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도 채무자에게 급부불능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실수가 그게 아니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책임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거지. 자유보장을 위해서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진짜 조심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과실이 없으면 고의가 없으면 우리는 어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자유를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러나 제목 고의나 과실 없이 한 행동인데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 이러한 책임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에다가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과실이 없었는데도 실수가 아닌 것인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임을 지어야 된대. 무과실 책임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해. 법률상의 근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는 거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담보 책임이야. 담보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의 일종인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 즉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 계약의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 반대급부, 단어 뜻 좀 보고 옵시다. 반대급부는 뭐라고요?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해서 다른 쪽도 급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야. 뭐 차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급부가 뭡니까? 월세. 그럼 반대급부로는 뭐야? 이 공간을 쓰게 만들어주는 게 반대급부잖아. 자, 집중을 다시 한번 해보자. 반대급부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담보 책임이고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계약의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 무과실 책임이 예컨대 예시 들어주면 너무 좋죠. 주택분양 계약에서 분양자를 우리가 채무자라고 본다면 내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봐. 채무자라고 본다면 급부의 내용은 주택의 공급이고 반대급부의 내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일 거야. 이때 분양자가 공급한 주택, 분양자가 자이 푸르지오라고 생각하자. 분양자가 공급한 주택에 누수 등과 같은 품질상의 하자가 생긴 거야. 하자에다가 밑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면적의 100제곱미터인데 실제로 80제곱미터에만 공급되는 경우와 같은 수량 부족 발생에다가 밑줄 이러면 푸르지오가 담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담보 책임 급부에 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밑줄이다. 질적 하자에다가 밑줄 그리고 양적 하자, 양적으로 부족에다가 밑줄 양적으로 부족하거나 질적으로 아쉽게 푸르지오가 아파트를 만들었어. 삼도가 아파트를 아쉽게 만든 거야. 김천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100을 공급해야 되는데 80을 공급을 하거나 질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건설사의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건설사가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의 등가성 원칙에다가 동그라미 급부랑 반대급부는 대등한 가치를 가져야 돼. 대등한 가치에다가 밑줄 채무자에게 고의나 가실이 없어도 담보 책임은 꼭 대등한 가치로서 지어야 됩니다.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급부의 수량이 부족하면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들 화나지.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이런 사태 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책임은 꼭 져줘야 된다는 거야.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손해배상 청구만에다가 밑줄 프루지오를 대상으로 그냥 이 소송만 걸자. 이때 손해배상액은요 급부의 가치가 반대급부의 가치에 미달하는 가액만큼 100에서 80을 제공했다. 그럼 20 부족한 만큼 질적인 하자의 가액만큼 채권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싶어? 나 그냥 이 아파트 안 할래. 이 썩은 아파트 싫어. 전액 환불 요구에다가 밑줄 급부의 품질 하자나 수량의 부족의 정도가 진짜 심각해야 된대. 심각에다가 밑줄 아예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된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임을 증명에다가 밑줄 물품에 질적 하자가 있거나 양적 부족이 있어도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줘. 이 말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100에서 80이 제공이 되어서 20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근데 그거를 갖다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야 80이라 하더라도 그 100만큼 네가 누리는 거야 라는 거가 판결이 나버렸어. 그리고 이 누수랑 이 하자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진 거에 요만큼의 하자 가지고 요만큼의 누수 가지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담보 책임이 성립이 되질 않는데 나는 일단은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되겠지 그지? 100에서 80일에서 20에서의 불만을 내가 표출하는 거야. 누수랑 질적 하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는 거야. 근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의 그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닌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인데 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이거를 전액 환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80의 가치, 100의 가치 아예 안 되는 거야. 이 정도의 아파트에서는 그냥 아파트를 산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이 파란색 글씨가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만약에 이게 질적 하자가 양적 부족이 있어도 목적이 달성이 되는 정도의 하자고 정도의 양의 부족이라면 담보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컨대 100짜리 주택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나 실제로 분양된 주택의 면적이 80이면 판매자는 대금의 20%를 환불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고 100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자는 분양계약 파기, 지급한 대금 전액 환불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담보 책임은 급부랑 반대급부 간에 가치가 균형을 맞춰줘야 돼. 밑줄 그죠? 가치의 균형에다가 밑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거에 필요한 만큼만 20에 부족한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에다가 밑줄 그래서 담보 책임이 발생해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병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병존할 수 없습니다. 뭐를 하면 담보 책임에서 그걸 해주니까.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밑줄 그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에다가 밑줄 예컨대 주택 분양 사안에서 왜 분양 사기 많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랑 너무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주택 분양 사안에서 분양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주택의 결로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하자로 인해서 주택의 가치가 낮아진 가액은 담보 책임의 근거를 한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대상에다가 밑줄 결로로 인해서 매수인이 보관하던 물품이 망가졌지. 그 물건값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에다가 밑줄 채무불이행 책임의 근거에다가 밑줄 근데 이 두 가지가 병존을 할 수가 없대. 넘어가 볼까? 과실 실수입니다. 자금난 배상 물려주는 겁니다. 면제 면하여 주는 겁니다. 담보를 잡아주는 거, 유상하면 보상이 있는 겁니다. 반대급부는 다른 쪽의 급부, 분양, 누수, 하자, 파기, 결로. 자, 그럼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을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불능이랑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서 계약 내용에 따른 급부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야. 못해요. 불능의 효과는 불능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계약 당시부터 불능이었어. 밑줄 긋자. 계약 당시부터 불능에다가 밑줄 원시적 불능의 네모박스.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안 돼. 계약은 효력에다가 X.
법적인 거에 요건을 충족하지를 못해. 당사자들은 계약상의 권리랑 의무도 그냥 다 사라지는 거야. 계약 당시부터 불능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악이나 과실이 인정이 되면 밑줄 긋자. 채무자의 악이나 과실이 인정에다가 밑줄 고의나 과실이 인정이 되는 순간 채무자는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밑줄. 다만 원시적인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이 인정이 되지. 그럼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부터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서는 계약이 유효가 돼버리는 거야. 계약이 유효에다가 밑줄. 그래서 자동으로 계약상의 권리랑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만 원래의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후발적 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원래의 급부 대신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해야 돼.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에다가 밑줄.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불능에 대한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이 인정이 돼버렸어. 밑줄 긋자. 악이나 과실이 인정에다가 밑줄. 손해배상액은 감액이 되거나 감액에다가 동그라미 와 면제까지 해준대. 면제에다가 동그라미 악이나 과실인데도 채무자의 채무 자체는 일단 인정이 됩니다. 채무 자체는 일단 인정에다가 밑줄. 일단 물려주기는 해야 하는데 감액이나 특별 경우에는 면제도 되기도 한대. 담보 책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잖아. 손해배상 책임과 같은 민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내가 자유를 보장받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의나 과실 없이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과실 책임이야.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의 일종으로서 유상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유상계약에다가 밑줄 아파트 프로주어랑 입주자의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상계약에서 급부랑 반대급부가 대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대등한 가치에다가 밑줄 급부에 문제가 있어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돼.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로는 물건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들 수가 있어.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하자나 수량 부족에 상응하는 대금 감액의 원칙이야. 밑줄 긋자. 대금 감액의 원칙에다가 밑줄 다만 하자나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면 특별한 사정에다가 밑줄 아예 그냥 계약 자체 파기랑 전액 환불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의 입증은 좀 까다로울 것 같아.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7페이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 급부 이행이 기대할 수 없는 상태야. 급부 불능 상황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라든지 과실이 없잖아. 그러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야. 차이점은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부터 불능이었으니까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야. 계약이 무효에다가 밑줄. 불능에 대한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이 인정이 되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거 안 져도 되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없음. 후발적 불능으로 봤을 때는 계약 이후에 불능이 된 거야. 계약이 유효가 돼버려. 그럼 계약상의 채권이나 채무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니까 악이나 과실이 인정이 되었을 때 밑줄 긋자. 악이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에다가 밑줄.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좀 져야 돼.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요건과 효과로 갑니다. 담보 책임의 요건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계약입니다. 돈을 주고 받은 거.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무과실 책임이므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물려는 줘야 돼. 동등한 가치만큼. 원칙은 하자나 수량 부족의 정도에 따른 대금을 감액을 해주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가 없으면 아예 계약 자체를 파기를 하고 전액 환불은 좀 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나가놓고